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이 이번 달 15일로 잡혔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으로 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파기환송이 됐고 오늘 서울고법으로 대법원에서 기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형사 7부의 사건을 배당했고 오는 15일에 첫 공판 기일이 열리고 이게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촉박하니까 날짜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실제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 제84조는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예. 이미 기소된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재판이 계속된 상황에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를 확정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 또한 이게 그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200만 원 이상입니다. 피선거권 박탈이 100만 원 기준이니까 네. 기본 형량만 해도 그런 건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중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 500만 원 이상 실형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되면 예. 당선이 무효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저희가 올해 대선을 2번 치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국민들께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을 향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과거에 송달을 거부한다라든지 변호인단 인선을 재인선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쳤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시에 즉일 재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의지만 가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적어도 제3국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항고심 같은 경우에는 2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예. 또한 그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는 또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또 해석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네. 어쨌든 시간이 좀 재판소의 시간이 빠르게 돌아가는 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고법은 그냥 순리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대법원처럼 이례적인 속도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대법관들끼리만 회의를 하고 기일을 예. 잡아서 회의한 이후에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만 고법에서는 이제 변론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듣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6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재상고에 의해서 또 다시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정까지 고려한다면은 최종 판결까지는 6월 3일 이전에 못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6월 3일 이전에 나오나 이후에 나오나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헌법 84조인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소추를 기소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넓게 해석해서 재판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에 나중에 헌재 판단을 물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국민들 주권자들이 결국 그걸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주권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 의견에 저는 다수의 의견이 쏠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짧게 더 말씀을 드리면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미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이 임기가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 과연 이 임기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또 다양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 이 화성시장 사례가 있습니다. 이 화성시장이 2010년에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중간에 위반했던 것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판결이 나왔는데 첫 번째 임기에 대해서만 무효화가 됐지 두 번째 임기는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내란 중심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지워 흔들겠다는 겁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우로 대응한다는 기조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출마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출마 철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출마 철회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뭐 외부에 있는 인사들도 아니고 결국 주권자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한다든지 이렇게 주권자들이 사실상 파기환송됐으니 나올 자격 없어라는 그 메시지를 지지율로 보여주신다면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서 주권자들의 지지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대법원의 판결 우리가 뭐 이걸 뒤집거나 이렇게 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라면 이런 속도가 인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뒤집는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를 냈다? 그러면은 과연 절차적 정당성, 과연 이걸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권자들께서 저는 오롯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후보 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권자들의 움직임을 저희는 면밀히 보겠다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오후에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최고 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천대엽 행정처장까지도 그 승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예. 가증스럽다라고까지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사실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지금 계속해서 어쨌거나 국민이 선택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별개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지도자와 공당이 법치가 아니라 인민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인 것입니다. 또한 정치와 법치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선거 방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만약에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또한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사실 가능성의 영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는 반대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법원이 계속해서 재판을 속게 하게 되면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듯이 입법을 통해서 사실 좀 셀프 사면을 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 정상적인 통치가 가능할 것이며 시작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명운을 맡기는 그런 정권이 국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책임감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사퇴를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 주도입니다.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이거는 왜 이걸 상정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초두에 설명드렸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주권자들이 결정해 준다면 어떤 입법부도 어떤 사법부도 주권자들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 주권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줬다. 그 말은 주권자들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사실상 중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법으로서 좀 명문화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원내에서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예. 저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판결을 묻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으로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그리고 현재 이거는 나의 권한을 침해당했다. 나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법부가 막고 있다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그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들을 생각할 때 국민들을 설득하는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런 입법적 접근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저 그쪽에 좀 힘을 실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왜 이런 법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생각을 하기에도 헌법 제84조가 진행 중인 재판까지 막아주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저희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한 권리입니다. 예.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명문화된 규정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것들을 확대 해석하고 이 하위법에 속하는 법률로서 헌법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입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법 자체가 형해화된다라고 하면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대통령이 1년 안에 상실될 수 있는 재보궐을 또 치러야 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위험천만한 선택지, 그러니까 판사가 최종적으로 망치를 두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실상 그런 후보를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처리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당 지도부는 법안 발의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예. 민심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근데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여지 이런 것들도 당에 있는 법률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좀 더 해야 될 과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기 포천, 연천에 이어서 오늘 강원, 철원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상황인데 지금 사법 대응과 대선 행보를 병행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은 소화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강세인 곳에 지금 지지 유세를 많이 다니고 계신 상황인데 예. 이재명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국민 통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이념 전쟁, 뭔가 체제 전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것들 사실 민생 앞에서는 다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목소리도 듣고 보수의 지지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것과 별개로 어차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뤘던 고법에서 이거 재판 일정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 일정은 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 소화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숙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재판을 소행하면서도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주권자들이 국민들이 이거 당신은 이제 후보로서 자격이 없어라는 거를 지표로 보여주신다면은 이 대선 행보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이 행보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민심 회복 전략으로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판결 직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통합 행보를 한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일단 주어진 일정이니까 소화는 하지만 전혀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정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그와 같은 판결을 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예. 지금까지 노력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를테면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기다려라. 예.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부를 협박을 했고요. 또 오늘 이제 민주당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권 분립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사실상 우리 권력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통합과 일방적인 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두 번째로 앞으로 민주당은 제가 아까 계속해서 그 의문을 제기했던 예. 이재명 후보가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변명하고 해명하는 데 급급한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 존립 자체가 부정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떻게 캠페인을 하려고 예. 이재명 후보라는 총체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이 그 대담 중에 뭐 재반박할 게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전에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먼저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출마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봤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왔다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비대위원장이니까 당 차원에서 한덕수 전 대행이 나온 거를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예, 사실 저희는 범보수권 후보라고 이미 보고 있고요. 예. 저희 당에서 사실 그 여당으로서 3년 동안 그 총리를 계속 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는 것이고요. 네. 또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비상시국에서 가장 적임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이 국민들께서 이 양당의 극단의 대치에 대해서 정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7 체제를 정통으로 겪었던 4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었던 예. 또한 한편으로는 지난 3년 동안 민주당과 가장 결연하게 맞섰던 국무총리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당사자성을 안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 즉 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식의 개헌을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예. 저는 충분한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품는 것, 통합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 시대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물론 이 당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예. 정치적인 과거 업보가 없다라는 점이 한덕수 권한대행 전 총리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점을 잘 살린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선 전국을 크게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의 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가 되게 좋은 효과가 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예. 저희가 국민들의 염원이라는 것이 사실 대선은 시대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사실 극단적인 방법론으로 파면이 된 것이고요. 민주당 역시 30차례가 넘는 이제 31차례의 줄 탄핵을 단행을 하면서 국민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지고 이 상황을 네.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한덕수 후보가 됐죠.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예, 하셨으니까 예. 이제 한덕수 후보의 출마를 국민의힘에서 환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지금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내일 전당대회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길 자신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후보를 차출하자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지금 심지어 한덕수 후보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막 캠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국민의힘 지금 나머지 그 최종 경선을 치르고 있는 2명의 후보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 2명의 후보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당한 정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수천억을 들어가면서 지금 치르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국무총리였습니다. 비상계엄의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온당하게 봐주실 것인가. 심지어 국민이 마지막으로 한덕수 후보에게 부여했던 그 임무는 60일 동안 대통령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위기관리를 하라라는 임무를 주신 건데 예. 또다시 무책임하게 그것을 그 위기관리하다가 인기관리만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무책임하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출마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한 전 총리의 출마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김문수, 한동훈 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먼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 후보가 되면은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저런 막가파식 개싸움에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싸워야 합니다. 제가 그럴 결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오늘 마감하고 내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결과를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지금까지 약진하고 고생했던 두 후보 모두에게 정말 많이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측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한덕수 후보의 출마라는 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희 당원들과 당 관계자들도 좀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강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원들의 생각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인 것이고 예.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가장 원활하게 이끌 만한 사람들을 아마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이게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종일관 적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물론 자강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가치이고 또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도 당의 중요한 과업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라는 것은 양 진영이 정말 51대 49로 맞붙는 구도이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개인기를 떠나서 좀 통합에 적합한 리더인지에 대해서는 좀 당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고 예. 지금 당내 어떤 의원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을 규합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염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러우면서 다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예.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민주당에서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면 좀 더 유리할까요? 뭐 누가 돼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틀 전에 있었던 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토론회를 봤는데요. 토론회를 보면서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이겨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전혀 질문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보고도 과연 보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해 줄 것인가? 만약에 정당하게 1대1로 붙는 싸움이라면 전 한동훈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일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은 1대1이 아닙니다. 1대2입니다. 사실상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문수 후보와 지금 한동훈 후보가 1대2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 한덕수 후보라고 해야 되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유독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동훈 후보는 계속해서 좀 닫혀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 2대1 싸움으로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이기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회를 봤던 보수 지지층 내지는 중도적인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 토론회를 보고도 한동훈 후보가 아닌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 이 정당의 이 지금 경선이 제대로 진행되는 건 맞나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가 조금만 좀 답변드리자면 네네. 예. 제가 한동훈 후보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네. 토론이 만약에 저희가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됐다라고 하면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것이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승민이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분들이 후보가 됐겠죠. 결과적으로 당원들은 여러 가지 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토론 또한 내용 그 자체보다 애티튜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역학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 어떤 당원들의 그런 판단 기준이나 뭐 그런 문제들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알겠습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2대1 싸움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제 그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되고 나서 기류가 좀 바뀌지 않았나?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오늘인가 어제인가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도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느낌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거든요. 그 달라진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김문수 후보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그 피선거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상황에서 네. 혼자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저희가 이 후보로 최종 선정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한덕수 후보와의 교섭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예. 저는 다시 어젯밤에 이 민주당이 자행했던 그런 최상목
그 부총리를 탄핵시키는 이런 광경들, 이 막장극을 보면서 또 생각을 달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기기엔 너무도 이게 그 지나치게 과열된 그런 싸움이고요. 또한 이 결연한 의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지를 모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192석 야권의 폭거를 단일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입법을 통해서 사법을 무력화하는, 심지어 헌법까지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그릇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5월 11일이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언제 그럼 단일화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5월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해야만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덕수 후보가 계속해서 출마를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일 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의 변수가 저희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것이 홍보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쇄물을 만들며 있어서 5월 11일부터 가열차게 선거를 뛰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비용적, 시간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임박해서 결정을 하기보다는 한 3, 4일 정도 휴지를 두고 여유를 두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와 후보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성치훈 부의장이 이제 최종 1위는 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단일화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과정은 또 잘 될 것이며 단일화가 마지막까지 성사가 잘 될 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매우 난항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11일 이후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일단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한덕수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최종 후보 1인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긴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11일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개인적으로 썼던 그런 선거 비용은 단 한 푼도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본후보 등록 10일, 11일 날 본후보 등록하면 그 기타금만 3억 원이고요. 아마도 최소 며칠 안에 수십억 원을 쓰게 될 겁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완주하지 못하는 후보는 오롯이 그냥 본인의 개인 사비로 그걸 충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로서는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일, 11일 이전에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할 텐데 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단일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단일화라는 것이 만약에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 문구 하나 갖고도 며칠을 싸우는 게 단일화 과정이 있습니다. 적합한 후보는 누구인가,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이 두 문구 갖고 그 과거에 2002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그거 갖고 몇 달 동안 싸웠거든요. 과연 이거를 며칠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토론회,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를 통해서 과연 한덕수라는 45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만 정치권 토론회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도 최종 후보로 선출됐을 때 지금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일까지만 버티면은 사실상 한덕수 후보는 드랍할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후보로 최종 선출돼서 어떤 그런 좀 의무적인 권한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권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그런 의지를 배신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권한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렇게 단일화를 목리를 부리면서 거부를 하고 정말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드롭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을 패배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나홀로 질 수가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도 유권자들, 국민 당원들의 어떤 의지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몰아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점, 그런 것들이 원칙을 뛰어넘은 이 대선 전국에서의 원칙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